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 4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안전모가 하나 걸려있다. 노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수십 년을 함께한 물건. 그 아래 작은 액자가 있다. 공사 현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젊은 이상철이 맨 앞줄 가운데 서 있다. 팔짱을 끼고 눈을 찡그리며 웃고 있다. 그때 그의 나이 35. 이상철은 지금 소파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69.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굵다. 무릎에는 오래전 다친 흉터가 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다. 평생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눈. 그의 옆에 아내 박순자가 앉아 조용히 수선을 하고 있다. 65. 말이 많지 않은 여자다. 하지만 이상철은 안다. 이 여자가 말이 없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라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상철이 입을 연다. 수진이 오늘 온다고 했지. 박순자는 수선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한다. 응, 저녁 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시 안전모를 바라본다. 그는 평생 두 가지를 믿었다. 일과 가족, 땀 흘려번 돈과 그 돈으로 키워낸 자식. 그것이 그의 전부였고 그의 자부심이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릴 줄은 그때의 그는 정말 몰랐다. 딸 이수진이 남편 정태훈,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짐을 들고 들어온 건 10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이상철은 현관문을 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의 눈이 붉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만 신이 나 있었다. 7살 민준이, 5살 지아. 두 아이는 할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품으로 달려들었다. 이상철은 아이들을 받아 안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가득 찼다. 박순자가 몇 가지 반찬을 더 꺼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떴다. 태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이상철은 식사 내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재운 뒤 수진이 거실로 나왔다. 이상철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아빠, 응, 잠깐 도와줘.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많다는 건 이상철도 알았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낮고 조금 떨렸기 때문이다. 태훈이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 우리도 나름 버텨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돼. 자리 잡으면 바로 갚을게. 이상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500만 원. 이상철은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알았어. 그게 다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유도 계획도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묻지 않았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게 전부였다. 그에게 자식은 언제나 그런 존재였다. 설명이 필요 없는. 박순자는 안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상철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불편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식탁이 가득 찼다는 것이,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다는 것이 이상하게 좋았다. 오래 비어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 그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인 줄 몰랐다. 처음은 정말 작았다. 500만 원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 달엔 민준이 학원비가 나왔다. 아빠, 애들이 학교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 이상철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병원비도 있었다. 아이가 열이 심했다. 그것도 그가 냈다. 태훈이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차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수리비도 나갔다. 이상철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박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통장 얼마 남았어? 괜찮아. 그게 전부였다. 그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다. 박순자도 더 묻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엔 가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려인 순간이 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알고 있었다. 조금씩 무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상철도 알았다. 그래도 손주들이 웃으면 그는 지갑을 열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면 그는 두말 없이 사줬다. 지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면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에겐 일종의 보상 같았다. 평생 현장에서 땀 흘린 대가로 얻어야 할 것들, 따뜻한 밥상, 떠들썩한 거실, 자식들의 목소리, 그것들이 뒤늦게 채워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이상철이 지갑을 열 때마다 아빠, 미안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철은 손을 저었다. 미안하긴, 내 손주잖아.
태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처음엔 고개라도 숙였는데 나중엔 그것도 하지 않았다. 이상철은 그게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어른이 먼저 눈 감아줘야 집이 편한 법이라고 그는 믿었으니까.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여름 어느 날 수진이 말을 꺼냈다. 아빠, 내가 통장 관리해줄게. 이상철은 마루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고 있었다. 무릎이 쑤셨다. 더위도 탔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거웠다. 왜? 아빠 요즘 건강도 안 좋잖아.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공과금이랑 관리비도 내가 낼게. 아빠는 그냥 쉬어. 그 말이 편했다. 솔직히 그는 피곤했다. 나이가 드니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이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따지는 것도 지쳤다. 수진이 알아서 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거니까. 카드도 같이 줘. 내가 장도 받아줄게. 이상철은 잠시 생각했다. 박순자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아내의 눈을 봤다.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상철은 그 눈빛을 외면했다. 알았어. 대신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 응, 물론이지. 그렇게 통장이 넘어갔다. 그날 이후로 이상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 공과금을 냈고 장도 봐왔다. 이상철은 그저 먹고 쉬고 손주들과 놀았다. 박순자는 말이 더 없어졌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수진이가 잘하고 있겠지. 그래도 괜찮다니까. 그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불편한 걸 확인하는 건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현장에서도 그랬다. 무너질 것 같은 구조물은 눈으로 먼저 알아챘다. 하지만 지금은 눈을 감고 싶었다. 늦가을이었다. 수진 가족이 잠깐 외출한 날 이상철은 혼자 집에 있었다. 박순자는 시장에 갔다. 거실엔 선풍기 대신 전기장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잔액 조회. 숫자가 떴다. 1200만 원. 이상철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눈이 나빠진 건지 잘못 본 건지. 그는 핸드폰을 눈 가까이 당겼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1200만 원. 그는 알았다. 처음 통장에 있던 돈이 얼마인지. 은퇴 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8,500만 원이 있었다. 그게 그의 전부였다. 평생 철근 위에서 번 돈, 허리를 굽혀 번 돈, 무릎을 망가뜨려 번 돈. 그게 1년 남짓 만에 1,200만 원이 됐다. 그는 웃었다. 울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웃었다. 헛웃음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조용한, 그냥 입술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웃음. 이게 내 인생이냐? 혼잣말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전기장판 위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저랬다. 갈아야 한다고 생각만 했지 결국 못 갈았다. 형광등처럼 뭔가를 놓쳤다. 박순자가 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박순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남편을 봤다. 그리고 가만히 옆에 앉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란히 천장을 봤다. 이상철이 말했다. 1,200만 원 남았어.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 그 말에 박순자가 눈을 감았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돌아오던 저녁, 이상철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다. 아이들이 먼저 들어왔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지만 이상철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머리만 쓰다듬었다. 아이는 눈치를 챘는지 금방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들어오다가 이상철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아빠, 앉아. 태우는 신발을 벗다가 그 분위기를 읽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식탁에 앉았다. 이상철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잔액 조회 화면이 켜진 채로 수진은 그 화면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왜 그랬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화가 난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묻고 싶었다. 진짜로. 왜? 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아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태훈이 사업이 계속 안 됐고 나도 벌어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한 번도 싫다고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안 하니까 계속했다는 거냐?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철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내가 힘들다니까 줬다. 손주가 웃으니까 줬다. 근데 너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가져갔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나는 그게 서럽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한참 봤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무너졌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된 후에도 그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아빠, 나가. 네 가족이랑 같이 살 방법 니들이 찾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방법이 될 수 없어. 그가 일어섰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박순자가 안방에 있었다. 이상철이 문을 닫고 들어오자 그녀는 이불을 개다 말고 남편을 봤다. 이상철은 침대가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에 얹었다. 그 손이 조금 떨렸다. 박순자가 다가와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 딸 가족이 나간 건 11월 말이었다. 수지는 마지막 날 현관에서 꾸벅 인사를 했다. 민준이와 지아는 울었다. 이상철은 아이들을 한 번 더 꼭 안았다. 그리고 그게 다였다. 문이 닫혔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순자가 아이들이 쓰던 방을 정리했다.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순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상철은 오랜만에 깊이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다. 박순자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에 그는 옷장을 열었다. 안쪽에 접혀있는 옷 하나를 꺼냈다. 짙은 감색 경비복이었다. 2달 전 아파트 경비 자리가 났을 때 면접을 받다가 그냥 두었던 것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경비복을 입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69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가 휘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박순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남편을 봤다. 그리고 멈췄다. 경비복을 입은 이상철을 봤다. 여보, 나 다시 일해. 박순자는 한참 그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이상철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는 걸었다. 평생 철근을 세웠던 사람이 이제 문을 지킨다.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일은 일이었다. 몸을 써서 버는 돈이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다. 에필로그 남는 것, 그의 겨울. 이상철은 매일 아침 경비실로 출근했다. 박순자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다. 말이 별로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도시락을 싸는 시간만큼은 부엌이 조금 따뜻했다. 수진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잘 지내냐고. 이상철은 짧게 답했다. 잘 지낸다고. 더 쓰지 않았다. 언젠가 화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식은 자식이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박순자가 밥을 차려두었다. 이상철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특별한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래도 맛있었다. 이상철은 생각했다. 평생 믿었던 건 돈과 자식이었다. 그 두 가지가 흔들렸을 때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였을까?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는 맞은편에 앉은 박순자를 봤다. 묵묵히 밥을 먹는 여자. 평생 말이 없었던 여자. 하지만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여자. 돈도 아니었다. 자식도 아니었다. 끝까지 남는 건 함께 버텨준 사람 하나였다. 이상철은 다시 밥을 들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